그런데 오늘 세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세금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해주십시오로 연락이 왔는데, 야,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세금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걸 뜯어 나가시다 보면 사실은 2시간으로는 택도 없이 모자란 시간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세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좀 강조할 거고요. 특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금을 하지만 우리가 제일 열심히 뜯어봐야 되는 게 사실은 뭐냐? 법인세라는 거예요. 네,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소득을 올렸을 때 기업이 내는 세금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세금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요.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1979년에 부마 항쟁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이 부마 항쟁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사실상 숨겨진 요인으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세금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짐작이라도 가세요. 어떤 세금이 이 영향을 줬을까? 부가세. 맞습니다. 부가세.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부마세 말고 부가가치세. 예. 기본적으로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시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물건을 구입하면 무조건 들어있는 10%. 네. 그래서 여러분 다 따로 나오죠. 3,000원짜리 물건 사면 300원이 딱 세금이라고 찍히죠. 그게 다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1977년 7월 1일에 도입된 겁니다. 1977년 7월 1일. 그런데 1977년 7월 1일 이 무렵이 언제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유신시대죠. 자, 유신시대에 박정희의 야심작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왜냐라고 하면 1970년대가 시작됐는데 1970년대가 한참 이제 우리나라 뭐 경제개발 들어가고 중화학공업으로 그렇지 이렇게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고 막 그런 이제 플랜들을 짜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1970년대 초중반에 오일 쇼크라는 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일 쇼크와 함께 경제가 위기에 닥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흔들리고 기업도 별로 시원치 않고 그런데 경제는 키워야 하고 국가 주도형 경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국가는 세금이 필요한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 세금을 마련할 길이, 세수를 마련할 길이 마땅히 없자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유럽에서 부과하고 있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10%로 부여하는, 이제 모든 상품에 10%를 부여하는 이 세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오일 쇼크가 오고 뭐하고 하니까 서민들에게는 또 힘든 시기였어요.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였고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10%의 세금이 여러분이 쓰는 모든 물건에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쓰고 있으면 똑같은 물건을 사면 11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가 전형적으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냥 10% 받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세금입니다. 경제적으로. 왜?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 아니죠. 하지만 돈을 작게 못 버는 저소득층일수록 내가 물건을 하나 구입하는데 거기에 그 옛날보다 10%가 비싸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세금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1978년에 10대 총선이 일어납니다. 10대 총선에서 정말 아성이라고 여겨졌던 공화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신민당한테 집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정말 관제 야당이다 라고 불렀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던 야당이 갑자기 이 10대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이 패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공화당이
이 세금이 선거에 줄 영향을 알고 있어서 자꾸 박정희 대통령에게 1979년으로 이 세금 도입을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2년이나 뒤로 간다? 자기가 세운 플랜에 너무 차질이 나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또 열받을 일이 뭐였었냐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경제가 어려운데 이때 무렵이 또 강남이 개발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부동산 부자들이 튀어나오고 있던 시기였던 거죠. 갑자기 돈을 버는 부동산 부자들. 그러면 세금을 거기서 걷어야지. 왜 어려운 우리한테, 평범한 우리들한테 이런 세금을 부여하지? 라고 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면 자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1979년에 이제 신민당도 변화를 합니다. 신민당에 이제 김영삼이 그 총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영삼이 총재가 되고 이게 박정희 눈에 가시가 뜨니까 국회에서 제명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국회 제명에 맞서서 부마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특이한 사태 하나가 일어납니다. 왜? 이게 관공서를 습격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공서를 습격하면, 시민들이 습격하면 주로 어디를 습격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때 세무서를 습격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안 하는 세무서를 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이거 철폐해라. 이거 부가가치세를 철폐해라. 이런 구호들을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마 사태 때,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아주 중요한 이 부마 사태의 부마 항쟁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자리 잡은 통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 부마 사태, 뭐 부마 항쟁, 부가가치세 검색해 보면 기사가 수백 뜰 거예요. 왜냐? 이게 너무나 이 당시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겠죠? 세금이 이렇게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세금을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의 핵심이 뭐냐?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올려야겠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세를 깎았죠. 작년에 법인세를 깎았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세수가 모자라니 우리 부가가치세를 올려야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온갖 곳에서 이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야, 부마 사태 때를 잊었냐? 니네들 정신 차려라.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이거 법인세를 깎았는데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부자들은 감세시켜주고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서민세인데 이 서민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이 빵꾸난 세수를 메꾸겠다라는 그런 발상이 정말 니네 이 권력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세금은 정말 우리한테, 이건 핵심은 뭐냐? 그만큼 세금이 우리한테 민감한 문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다시 또 하나 말씀해주면 이게 1970년대 이야기 같지만 2023년에도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의 중요성이 이제 되게 여기 당연히 달리고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세금 책에 보면 세금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있죠. 어디서 뭐가 세금이 시작됐다고 했지 왜 세금을 부여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세금을 부여하기 시작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고대의 수메르 시대 때부터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왜 부여했는지 이유가 써있지가 않아. 그럼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세금 국가, 특히 근대 국가는 전형적인 세금 국가입니다. 근대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세금을 걷는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해 중국이 이제 청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본토에서 투쟁을 벌이죠. 그래서 먼저 국민당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국가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개혁 프로그램이 완전히 실패하고 공산당이 다시 권력을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공산당도 이제 뭐 국가 권력을 잡고 지내다가 잘 못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그 우리 그 누구예요? 그 오택동 다음에 등소평. 네, 등소평 등샤오핑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등소평이 들어오면서 이 개혁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돌렸던 국민당이 돌렸던 프로그램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공합니다. 이건 시기도 달랐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국민당이 처음 중국 본토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세금을 걷는 시스템을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거죠.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걷는다라는 건 정말 하나의 근대 국가의 유지에 정말 중요한 어떤 능력입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가 이렇게 세금 국가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왜?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죠. 그러다 보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돈을 걷는 능력, 그 세수를 확보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 근대 국가가 수행했던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이런 세금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2차 대전 때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서양부가 대부분 다 그랬지만 유럽이 그랬지만 세금이 거의 85%, 90%까지 갔던 때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그리고 요게 80%, 90% 세수가 부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연스럽게 불평등이 해결됐어요. 전쟁 기간에. 전쟁 기간에. 그리고 전쟁 기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남자들은 다 전쟁하러 가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 사회로 진출합니다. 왜? 국내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제일 골치 썩였던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사회로 진출했던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실제로 미국이 제일 골치를 했던 게.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은 변화들을 들여다보면 세금이 했던 역할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당시에 전쟁 기간에 여성의 권력, 여성의 힘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증진되는 시기였는데요. 그건 뭐냐? 여성들이 세금을 내는 주체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일을 하니까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뭐 노동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결국은 임금 노동이 중요하다, 임금 노동의 가치를 평가받는다, 우리 생활비도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건 뭐냐? 세금을 내는 사람. 돈을, 우리 국가에 필요한 돈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는 자기에게 세수를 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밖에 없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금이라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일은 안 하더라도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런 다양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식, 이제 세금의 종류만 들여다봐도요,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뭐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제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금에 대해서 많이, 뭐 종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소개해 드리게 될 텐데, 사실은 저 종류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세금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성립이 되는가? 그 종류를 우리가 큰 종류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소득입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 개개인의 소득이 있으면 부과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가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부과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기업이 소득을 올렸을 때 그 기업에 부과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법인세는 바로 기업이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 이야기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세금이 나가는 곳, 우리 세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소득은 하나가 개인이 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이 내는 소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앞에 우리가 국민소득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바로 요걸 합한 거예요. 네, 국민소득이 바로 개인이 내는 소득으로서의 노동소득이죠. 여기는 개인이 노동소득을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기업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게 합쳐지면 국민소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는 뭐냐? 소득 다음에는 자산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여세를 내거나 뭐 상속세를 내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게 뭐냐? 소비입니다. 소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 내는 세금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뭐로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내는 부가가치세로 인식할 수 있고, 요 소비는 직접세라기보다는 간접세로 여러분들이 많이 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득, 자산, 소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틀이 세금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자질구레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이 세 개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보통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이 세 개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다룰 건 바로 이 자본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내는 법인세다라는 거. 예, 법인세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그 세금이 뭐고 세금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평소 때 그냥 정리해놓고 쓰는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도 때때로 찾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늘 가서 막 어디 가서 찾기가 그래서 제가 아예 파일 하나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그냥 정리를 해놓은 파일을 제가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냥 달라 그래서 쓱 보세요. 그럼 그냥 다 같이 나눠보면 좋은 파일이니까. 예. 그럼 여기 세금의 체계 아, 너무 작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 크게 키워놨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면 조세, 우리나라 조세는 크게 국세 14개, 지방세 11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시면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라는 큰 두 개의 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국세는 뭐냐? 당연히 국가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지방세는 여러분이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지방정부도 도와 시군부 이게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시군부가 서로 가져가는 세금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국세를 보면 14개의 종류가 있고 지방세가 11개 있는데, 이 세의 비율이 뭐냐? 국세와 지방정부의 세의 비율이 뭐냐? 8대2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전체적으로 세수를 거뒀을 때 그 수입의 8할이 어디로 간다? 중앙정부로 가고, 지방정부로는 2 정도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뭐냐면요, 세출, 그러니까 정부의 세출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세입은 8대2 구조인데 세출은 4대6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지방정부가 60%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입 구조는 8대2고 세출 구조는 4대6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지방정부는 마이너스 적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적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적자에 시달리게 되면 이런 적자를 누가 메꿔주느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 같은 거로 메꿔주는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걸 메꿔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종속되고 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 국가가 지방에 사업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 국고보조사업이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 지방에 사는 거니까 무조건 그 지방정부가 지방대응비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 6대4 구조였어요. 이게 지금 한 7대3 구조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냐? 국가가 6을 내면 지방대응비가 무조건 4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0만 원짜리 사업이라면 국가가 60만 원을 내면 지방정부가 무조건 40만 원을 여기 대응비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비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저렇게 국고보조사업에 대응비가 나가게 되면 지방정부의 곳간이 자연스럽게 비게 되겠죠. 그러면 지방정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줄어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국고보조사업이 많아지는 게 지방정부에 정말 좋은 일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의 몇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지방정부가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립하고 있는 곳이 거의 뭐 몇 군데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만들어진 그리고 근데 그 전체적으로 그 세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국세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국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득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을 올리면 소득세 내고 이게 사실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소득을 올렸을 때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상속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 자산이 자산을 물려주거나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증여세, 살아있지만 재산을 주는 거죠. 살아있지만 재산을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자산을 주고받는 경우. 그리고 종합부동세, 부동산세. 여기 이제 재산세와 별도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부가치세. 예. 그리고 개별 소비세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이것도 정말 중요한 세금이죠. 네,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세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세 비율이 작지 않습니다. 특히 이 주세 비율이 제일 센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엄청나게 알코올 소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세 비율 같은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국가에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여러분 이게 주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한번 소련 시절 때,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소련인 시절 때 이 러시아가 개혁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이걸 고치려고 주세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부여하고 사실상의 금주령에 가까운 이제 법들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주세가 너무 높은. 그런데 이게 시행되고 나니까 주세가 너무 크게 펑크가 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술을 안 먹으니까 펑크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순간 당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보면 주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게 뭐 국가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지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옛날에는 채광권을 사도 대부분 인지가 붙어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인지 생략이라고 했지 사실상 인세가 들어가 있는 생략이 돼 있었죠. 그렇지? 그리고 증권거래세, 여러분들이 뭐 주식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주식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나면 내야 되는 세금. 예. 많이 가져가죠. 그리고 교육세. 예.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업의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세금에다가 옆에 곁다리로 붙여놓은 세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져가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관세, 이제 물건이 국가의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조세 분류 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 분류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여기에 딱 OECD 전체 조세 분류를 보시면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딱 3개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3개 틀로 우리가 움직인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해당하는 세금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소득세죠. 소득세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종합 과세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린 소득을 거의 다 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합과세에서 빠지는 몇 개의 소득, 분류 과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라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득은 전부 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택해져서 누진세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아파가지고 숫자들이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 그거에 따르면 최고 과세율이 개인소득 과세율이 35% 정도 될 겁니다. 예, 35%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하고 나면 여기에 기타소득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합산이 돼서 종합과세 방식 것들이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방, 이제 우리가 국세를 봤으니까 지방세를 보면요. 지방세도 도세와 시분세가 나눠집니다. 라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세가 서울시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구, 송파구, 뭐 강남구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세를 보면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여되고 거기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뭐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통세,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에 등록금, 면허금, 그 다음에 레저세, 지방소비세 뭐 이런 것들이 쭉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보통세를 보면 담배, 여기 시분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재산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동네에 산다? 그러면 그 구두는 상당히 부자동네가 됩니다. 왜? 강남구 같은데 얘는 집값 한 채에 거래가 막 40억, 30억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단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거의 1만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대입니다. 큰 단지입니다. 1만 세대입니다. 거의 1만 세대입니다. 1만 세대에서 뭐 몇십 채가 몇백 채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 평균 아파트 가격이 거기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파트 한 채가 거래될 때마다 거기서 세금이 빠져나간다고 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재산세 같은 것들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뭐 부여된다고 생각이 취득했을 때, 뭐 이런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세금이 되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지방세로 도세로 이제 도세 보통세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취득세, 부동산, 뭐 차량, 기계 장비, 골프 회원권, 과세 물건 취득에 대해서 그 취득자의 과세하는 지방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록 면허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이런 거 할 때 등록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면허, 인가, 뭐 허가, 인가 이런 지정 법률 심사 같은 것들 할 때 내는 거. 그리고 레저세, 아까 레저세 되게 궁금하셨죠? 경마 같은 거 하잖아요. 경륜 막 이런 거 할 때 내는 과세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었는데요. 소싸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저런 것들도 이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고 지방소비세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를 포함하는 지방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지방세득의 목적세라는 게 이제 특별한 목적인데요. 지역 자원시설세라 그래서 여기는 지역 균형개발, 뭐 수질개선, 수자원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방시설, 우물처리시설, 수리시설 여기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고요.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도세가 있는데 이건 시분세입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이건 없는 걸로 생각해 주시죠. 이제 제일 중요한 담배소비세. 제일 중요한. 예. 이거는 주세와 함께 전통적으로 제약세라고 불리는 겁니다. 제약세. 그래서 높습니다. 제약세기 때문에 이게 세율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이제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에 크게 관계없이 균등하게 뭐 과세되는 이제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로 구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방소득세법, 뭐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납세 문제인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세 낼 때 국가소득세 밑에 10% 지방소득세 딱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고 자동차세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 여러분들이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기업을 하시고 계는데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 세금이 내기 싫다? 그러면 법인카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세금을 작게 내도 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뭐 통계지표는 오늘 통계 안 하니까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에 아주 비싸고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 네, 거기가 엄청나게 큰 소득원입니다. 지방 정부. 그리고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 서울시에 있는 구 같은 거, 강남 상구가 왜 부자구가 되냐?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세금들, 지방 세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거 굳이 강조했던 게 우리 9월에 배운 거라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세금은 서민에게 공정한가라고 하고 오늘 법인세 이야기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가져온 책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뭐냐라고 하면 원래 불의의 승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불의의 승리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고 어떻게 그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은 정말 잘 설명했는데 뒷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뒷부분은 워낙 우리 같은 학자들이나 정책가들보다 기업이 뛰어납니다.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뭐 보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대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수입을, 내가 미국에 있는 회사다. 근데 자기들 수입을 미국에 안 잡고 조세 회피처 세금 빵원인 곳에 잡습니다. 자기들의 수입. 그래서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 기업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세금도 아예 안 내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세금을 기업들은 그걸 하는 전문가들 몇 명을 고용하는 게 너무나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세금 큰 걸 회피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쓰신 분은 요 두 분인데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매뉴얼 사이즈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마뉴얼 사이즈라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경제학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분의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과 함께 미국 소득 불평등의 역사 200년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게 시계열적으로 200년을 이렇게 정리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소득 변화 같은 것들을 몇십 년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찾아보면 안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데서 가장 많은 업적을 얻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게브리엘 저크만이라고 아주 젊은 교수인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불평등 조세 청구 문제를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조세 회피를 어떻게 하는가? 대기업들이 이제 요걸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뒤에 나오시는 이분, 이제 이 책 부의 흑역사를 쓰신 이 니콜라스 섹슨이라는 분이 일하는 곳이 뭐냐? 조세정의 네트워크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영국에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소위 말해 조세 회피에 관한 아주 전문적인 어떤 기관인데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세금을 안 내고 조세 회피처로 그 돈을 빼돌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였습니다. 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 조세 회피처에 많이 뭔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나중에 통계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쓴 부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읽기가 좀 접근성이 별로 없고요. 요 책은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금이란 뭔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형식적으로 세금이란 국가가 집행하는 강제적 지불입니다. 네가 자기 국민들에게 무조건 내게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면 우리가 보스턴 차 사건에 보면 세금이 있으면 대표도 있다 막 이딴 소리 하지만
원래 세금의 원칙은 뭐냐? 야, 그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해요. 우리가 해주는 거 그냥 받는 거야. 니네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 니네가 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게 원래 세금의 원칙입니다. 이게 세금의 원칙. 그래서 원래 세금은 여러분들이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정해져 있죠. 야, 너 얼마? 딱 내라고 하는 거.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금의 강제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 세금은 보통 되게 특이한 게 거의 동사형을 막론하고 10분의 1을 내는 게 대부분의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동사형을 막론하고. 왜 그럼 동사형을 막론하고 10분의 1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대요. 실제로. 예,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분의 1을 주로 내는 것들이었고, 근데 어쨌든 그 강제성 때문에 세금은 자발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는 특이하게도 리터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라고 하면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가 나의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나의 위상,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중요한 조건. 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건 자발적으로 내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그 이후에 아테네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이 자발적 제도가 사라집니다. 강제적으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원이 많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이 세금의 아주 중요한 뿌리다. 강제적 세금의 뿌리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 국가는 세금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요. 세금 관등 기술이 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정말 핵심적 기술입니다. 근대 국가가 세금 국가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2차례 세계대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2차례 세계대전이 정말 총력전이었죠. 국가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세금을 걷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살펴보면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주목할 게 법인세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제가 법인세와 관련해서 팬데믹 이후에 2가지 다른 조세 정책을 사례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연합뉴스가 2022년에 보도한 건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22%로 낮추고 싶어 했던 게 1%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고세율이. 근데 지금은 24%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원래는 22%로 목적을 했다는 거죠.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가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지 5년 만에 원상복귀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전 정부에서는 21%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법인세 최고 문제 세율 변화 추이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앞에는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정부였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25%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22%죠. 그리고 다시 문 정부로 와서 25%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정당의 법인세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당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인세 기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민주당 계열은 기본적으로 좀 올리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보수당 계열은 좀 낮추고 싶어 하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법인세의 패턴 자체를 한꺼번에 이제 한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은 뭐 세금에 관한 기조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각 정당이 있는데, 사실 정의당은 세금에 관한 기조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해봤자 뭐 안 먹히는 거죠. 쓸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이제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론 정책 자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양당이 자기 당이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당들이 사실은 뭐 이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팬데믹 이후에 법인세를 떨어뜨려 주겠다라는 거죠. 법인세를 떨어뜨리면 기업이 투자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떨어뜨리면 기업이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건 정말 몇십 년 있어 왔지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실증적으로 증명된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미국 상원은 2022년에 비슷한 무렵에 정책을 발표하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제출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법인세를 인상한 겁니다. 그래서 법안이 기후대응 복지지원 등 4,400억 원을 지출한 거. 이거는 지출 아니죠. 그런데 세 수익을 어디서 얻느냐?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얻어가겠다는 거죠.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완료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돈을 걷겠다라는 전략을 쓴 겁니다. 우리는 기업에게 돈을 내려주겠다라는 전략을 쓴 거고. 그러면 완전히 서로 같은 국가가 같은 목적으로 법인세를 반대로 적용한 거죠. 우리는 낮춰주고 미국은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미국의 이 법안을 들었던 풍력, 태양광 발전 생산 확대, 전기 자동차 구매 시 세금 환급금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세금 우대 조치가 실행되고, 법안 추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로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데 미국은 법인세가 20몇 프로라고 할까? 21%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왜 15%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원래 15%는요, 이 15% 세율은 OECD 국가가 정한 법인세 마지노선입니다. 왜? 어떤 국가가 법인세를 만약에 우리가 5%로 한다. 그러면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이 그 나라로 가버리겠죠. 그러면 이게 국가끼리 서로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국가끼리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15%는 받아야 된다. 모든 국가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1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 각국의 최저세율을 15%로 하자는 합의인데, 그런데 미국도 이 합의를 따라가겠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의 법인세가 21%지만 실효세율은 1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감면해주고 저런 이유로 감면해주고, 그러면서 15%에 못 미치는 대기업이 수두룩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조세경제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해봤더니 페덱스, 나이키 등 최소 55개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다. 한 푼도 안 냈다. 1원도 안 냈다. 자, 그러면 이거 법인세 빼돌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법안이 나왔다. 사실 이제 제가 외로움에 관해서 여러분께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로움의 본질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롭다 그러면 이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외로운 건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고 정말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호소할 사람도 없고, 내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제일 외로울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노인 세대가 제일 외롭습니다 라고 답하는데, 통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20대들입니다. 20대들이 제일 외롭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나라 20대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20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에 극단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우리가 청년 강의 가보면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청년 강의 가서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돈 달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정신검진을 받고 국가가 무료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제 버겁고 힘들다라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에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조금 벗어난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지표들이요. 우리나라 20대의 거의 25%가량이 가게에 가서 커피 주문하는 걸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네? 4명 중에 1명. 가게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게 부담스럽다. 라는 게 4명 중에 1명. 키오스크. 네, 이게 뭐, 키오스크도 참 노인들한테는 그런데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우리는 젊은 친구들은 키오스크 이런 거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정작 또 통계조사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젊은 친구들도 10명 중에 2명이 뒤에 사람이 있으면 키오스크 주문을 포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뒤에 그 시선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사람이 나이가 내가 고르는 걸 기다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예. 왜냐면 자기가 그걸 하는 동안 결정을 못 내리고. 그래서 실제로 통계는 정말 많은 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는 약간 이제 우리가 뭐 조울증 같은 게 좀 있어도, 저도 약간 조울증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조울증 같은 게 좀 있어도 좀 저는 괜찮았던 게, 제가 조울증이 오면 친구들이 괜찮아. 옆에서. 그리고 항상 같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 왔을 때 달래주는 친구들이 여러 계속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 대부분의 우리 청년 세대를 들여다보면, 그런 그 뭐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조사가 없지만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5명 중에 1명이 친구가 단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 쪽에 들여다가 보면 자기와 대화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사회적 고립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그 서울시에서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19세부터 31세 사이 청년들 중에 6개월 이상 사람들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피한 청년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해서 조사했는데, 서울시에서만 12만 9천 명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61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책 보고서예요. 정책 보고서는 사람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정책 보고서는. 그럼 정책 보고서는 최소한의 숫자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는 거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전국적으로 61만 명?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61만 명 중에 11.6%가 10년 이상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7만 명가량이 10년 이상 사람들을 피하고 사는 거예요. 10년 이상. 예, 그리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고립운둔하게 된 계기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못해서, 그리고 적합한 시기에 직장을 못 잡아서, 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고립운동이 정말 공부 못하고 밑에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내가 볼 때 내가 상위 3%에 들어갔네요. 그런데 내가 3%라는 집단을 못 들어갔다. 그런 직장을 못 잡았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택합니다. 그리고 난 이 밑에 애들하고 나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서열의식은 우리가 다 심어놨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심어놓은 의식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회에서 밀려나는 청년들이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바닥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 계층에서 나옵니다. 전 계층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시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 나왔고, 그러면 이건 그 세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되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이게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저는 법인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돌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돌봄 같은 거를 하려면 세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가가치세 올려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이유가 뭐냐? 복지비용 때문이었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노인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봄 비용 같은 것들이 늘어날 텐데, 사회적 비용 지출이 늘어날 텐데,
지금 우리 세입 구조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분위기에서 국기법조사처는 법인세를 올리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부가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네, 정부가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이제 낮췄는데, 올해 낮췄는데, 다시 올리자라고 제안하는 건 뭐예요?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정책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국회법조사처가. 그럼 국회법조사처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반대쪽에서 서민들이 삥 뜯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야, 부가가치세 올리자. 이게 국회법조사처에 있는 친구들도 멍청한 친구들은 아닙니다. 역사도 알고 그게 세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아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자기가 내놓는 정책이 서민들 삥 뜯는 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발표하면서도 근데 너무 위험한 정책이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저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법인세란 뭔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개인들이 소득을 벌면 개인 소득을 내죠. 똑같습니다. 기업도 소득이 있으면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그걸 우리가 법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법인세율은요 원래 2억 원 이하에서는 10% 그리고 2억 원에서 200억 이하에서는 20% 그리고 200억 초과해서 3천억 이하에서는 22% 그리고 3천억 초과하면 25%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2023년부터 바뀌는데요. 근데 원래 구간은 이랬다라는 거죠. 원래 구간은 2억 원까지 10%, 2억 원에서 200원 20%, 200억에서 3천억 22%, 그리고 3천억 이상이면 25%를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법인세율은 얼마냐, 최고 법인세율은 얼마냐, 여기에 지방세 2.5%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법인세의 정확한 비율은 27.5%입니다. 27.5%가 정확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 기준이 23년 법인세율에서 다 1%씩 떨어졌습니다. 1%씩. 원래는 22%로 떨어뜨려 3%씩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올해 뭔가 그 세금 신고를 했는데 좀 환급이 많이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 딴 때보다 2, 30만 원 더 들어왔다. 3, 40만 원 더 들어왔다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소득세에서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조금씩 법인세뿐만 아니라 조금씩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소득세는 어디냐?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높은 세율에서 떨어졌어요. 높은 세율에서. 아주 많이 버는 사람들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핵심은 법인세율이고요. 법인세율은 요겁니다. 자,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1포인트씩 낮추면서 법인세율 기준으로 2023년엔 9천억 정도의 법인세 수가 감소될 거다. 그리고 2024년엔 1조 3천억 정도의 법인세 수가 감소가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9천억과 1조 3천억을 기업이 남기면 뭘 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를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를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껴가지고 세금을 좀 덜 내면 또 뭘 하게 되느냐?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줄 거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을 올려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7년까지 어쨌든 총 1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수가 줄어들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업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2027년까지 14조가량 이제 감소 효과, 가벼워지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23년 59조 1천억 원, 15% 정도 덜 거쳐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그러면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KBS에서 보도한 건데요. 올해 세수 59조 무조, 사상 최대 결손 원인과 대책은이라고 2023년 9월 18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다. 법인세가 안 그래도 포인트가 낮아서 이게 얼마 정도 9천억 원인도 펑크가 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딴 때보다 많이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는 저만큼 줄일 때 돈을 이만큼 더 벌 테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 기업이 경기가 좋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이익을 많이 내면 세율이 낮더라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기업이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 둔화가 오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이 때문에 법인세 쪽에서 25조가 발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수 구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법인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국세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줄일까요? 지방으로 가는 돈을 줄이죠. 예. 그러니까 지방 예산도 최소 18조 원 이상 축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나라 살린 연구소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기업 저렇게 법인세를 내리고 안 그래도 또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법인세에서 펑크가 나면서 세수가 확 줄어들었고 그 세수를 메꾸려고 하다 그 세수의 부족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방에 주는 돈을 줄여야 되는 거죠. 지방에 주는 돈을 줄여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방 예산 삭감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부터 줄이겠어요? 당연히 복지 예산부터 줄입니다. 당연히 복지 예산부터 줄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여러분 신문 뉴스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경제신문 같은 곳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제일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법인세는 같은 곳에서 맨날 1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너무 높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너무 높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다. 그런데 미국은 21%고 대만은 20%고 뭐 다른 나라 독일, 캐나다 보면 15%다. 그러니까 독일과 캐나다 15%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15%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기묘한 거짓말입니다. 왜? 사실에 기반한 거짓말입니다. 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국가 수준의 법인세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냐? 다른 나라도 지방에서 법인세를 받겠죠. 다른 나라는 지방에서 받는 법인세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는 법인세액이 10%를 추가로 지방소득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은 29%가 아니고 27.5%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뭐냐? 미국은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이 21%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8.8%의 주 법인세가 따릅니다. 그러면 이거 합치면 29.8%죠. 그럼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도 보면 독일은 연방세와 지방세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독일은 연방세가 15%인데 전체 다 합치면 29.5%입니다. 왜? 독일은 지방 자치 비율이 정말 높은 국가예요.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캐나다도 연방 법인세가 15%인데 주 법인세가 최고 12%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주에서는 27%까지 부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걷는 만큼 걷고, 그죠? 걷는 만큼 걷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덜 걷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조금 덜 걷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 그래서 맨날 보면 그 뉴스 신문 기사 보시면 여러분들을 국가 세금만 이야기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국가 수준에서만 이야기하고 와 그냥 우린 지방세 이야기 안 했어.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교묘한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 기사나 신문 기사를 보실 때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네,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법인세 감면을 요구하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이 그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할 거다. 라는 게 1번. 두 번째 뭐냐?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고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노동자들에게 고용도 늘어나고 임금도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인세가 떨어지면 기업이 세금 내는 걸 회피하는 일을 좀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건 정말 웃긴 논리인 게 여러분이 조세회피처로 보내면 빵원이에요. 그럼 법인세가 22%든 15%든 여러분이 15% 내겠어요? 조세회피처로 보내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쨌든 보면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한 번씩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은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돈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돈의 흐름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들고 있어요? 대부분 다 기업이 들고 있죠. 그러면 경제학에서 많은 연구들을 누가 뒷돈을 댈까요? 기업. 자연스럽게 기업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의 많은 연구를 찾아보면 다 기업 친화적 결론이 나요. 대부분의 결론이 기업 친화적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법인세 연구를 찾아보면 가장 많은 연구, 법인세를 낮춰야 되냐? 그러면 법인세를 낮출수록 좋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는 연구가 다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근데 정말 낮추면 좋을까라고 이제 한번 우리가 찾고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의 흑역사를 쓰신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책 입안자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강제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면 옥스퍼드 대학 기업 세무연구소 같은 친기업 단체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 그러면 이게 어쨌든 권위도 있고 여기 있는 학자들이 우리한테 정말 좋은 정책을 줄 거야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 입안자가 딱 살펴보면 바로 알게 되는 게 뭐냐? 이 단체가 초국적 대규모로 구성된 헌드레드 그룹에서 500만 파운드를 후원받아서 설립된 곳이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전 최고위 임원이던 크리스 웨일스가 이끌고 있다. 그럼 뭐냐? 옛날에 기업을 했던 CEO들이 이런 데 와서 수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소에 수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체의 책임자인 마이크 데보르 교수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사설을 썼는데 그 사설 내용이 뭐냐? 법인세 개혁은 폐지가 가장 불합리하다. 그럼 뭐냐? 법인세는 빵원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어이없는 것 같지만 경제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은 세금을 내는데 이건희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아들 이재용은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되게 쉬워요. 왜냐?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그냥 법인의 일부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쓰는 모든 생활비를 법인에서 제공하는 거 그냥 해버리면 법인 비용이 돼버려요. 법인 비용. 그럼 법인에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쓰는 비용은 얼마예요? 거기서 내는 세금은 빵원인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형은행이나 초국적 기업에서 얼마나 자금을 받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얘네들이 한두 푼 받고 쓰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과물은 더 두루뭉술하게 별다를 바 없는 이런 결론으로 갔다. 그래서 법인세 감면이 그리 나쁜 조치는 아니다 라는 결론으로 다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떤 정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내가 진짜 이번엔 공정하게 하겠어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연구들이 옛날부터 답정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답정로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법인세 내리는 게 맞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성실하다면 파고 들어가면 이런 실제 사례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례냐? 2021년에 캔자스에서 샘 브라운백이라는 인물이 주지사가 됐어요. 근데 이 주지사가 맨날 이야기했던 게 뭐냐? 반정부 외치면서 대기업 편을 늘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의 법인세를 캔자스주에서 아주 그냥 떨어뜨려 주겠다. 그래서 대규모 법인세 감세 법안에 서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개인소득세도 영업세도 막 다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라운백이 이 감세, 감세가 캔자스주 경제신장에
아드레날린 한 방울 먹는 효과가 있는 거다. 왜? 감세했으니까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할 거다. 그리고 임금 올려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7년이 지나서 실험 결과가 맞다. 감세는 손쓸 틈도 주지 않는 적자폭탄이 된다. 순식간에 경제가 무너지면서 자네가 복권에 쌓이고 학교가 줄줄이 문을 닫고 구멍이 숭성 뚫렸다. 왜? 학교에 돈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이 있어야 돈 줄 거 아니야. 기업이, 정부가. 그리고 고학력 캔자스 주민은 얻어나도 짐을 싸고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빈민이 증가하고 민간 부분 일자리 감축으로 세금이 더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제발 이 실험을 멈춰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수도 없이 받았다라고 누가 말해? 공화당 상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 인하가 세금 회피 기법을 찾는 기업의 욕구를 정말 억제하지 않겠느냐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왜? 세금을 25%에서 20%로 낮추었다고 해서 기업이 15%로 압력을 멈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세 도피처에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데 20%든 15%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다 이야기예요. 세금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여기 로비스트가 끼어들고 온갖 국세청이 와가지고 막 그래프 그리면서 막 꼬고 니네들 아무리 설득해도 결론 안 하나. 세수가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정부의 세수가 100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법인세,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는 개인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에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세금을 단순해서 두 개만 있다고 보고 법인세에서 50원을 걷고 있었고 개인소득세에서 50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법인세에서 40이 걷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부가 이 100원의 재정을 유지하려면 누구로부터 돈을 벌려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 60이 돼야 되죠. 여기서 60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하나의 정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수를 유지하고 싶다. 그 상태에서 법인세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돈이 나와야 되냐? 우리 고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왜? 소득이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기업이 만드는 소득과 자본이 만드는 소득과 네? 노동이 만드는 소득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나 간단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낮추고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런데 세수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 나와야 된다. 그 일이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 어쨌든 법인세를 감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투자 대신에 기업은 금종 상품을 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토지를 사죠. 우리 저번 달에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깔고 앉는 돈이 급속히 늘어나 무디스에 따르면 2017년 중반에만 미국과 유럽에서 대략 4천조 원 가까이 깔고 앉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마어마한 수익에서 나오는데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대개 현금이나 단기 재정 증권이나 해외 금융 상품으로 다 감추어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현금 보유량 보면요. 계속 2017년, 2020년 뭐 이렇게 보고서를 쭉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계속 늘어나요. 기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쭉 들여다보면 149억 곳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총 171조 5,560억 원에 달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금융 자본시장을 통해서 현금 조달 역시 늘고 있어서 코스피 200 상장사 149곳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 합계가 24조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020년 50대 대기업의 현금 보유액이 23% 늘어나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경신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리고 코로나19 수혜를 입어서 이익을 크게 누린 기업들도 투자부터는 현금을 쌓아두기 좋겠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기니까 현금을 쌓아두면 현명한 대책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유,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업들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을 쌓아둔 거 적절한 대응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거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실제로. 예.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업은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뭐 이렇게 어렵다고 뭐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시기에도 현금성 자산은 기업은 계속 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거기에서 얻는 이익을 현금을 더 늘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까? 아니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할까? 그리고 이미 투자되지 않는 자금도 저렇게 막대하게 쌓였는데 법인세 감면이 어떻게 투자를 촉진한다는 건가?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이미 그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 인하하면 자꾸 임금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자, 전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는 법인세가 낮아지는 경향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기업이 경제가 너무 좋을 때는 법인세를 살짝 낮춰줘도 국가 자체는 안 줄어들어요. 기업이 많이 벌고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덜 걷는다는 건 결국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낸다는 것이고 그것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업의 투자는 경제 성장의 엔진이기 때문에 산업이 더 커지면 이제 뭐 기업이 이제 돈이 많으면 더 많이 고용하고 높은 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논리라는 거예요. 기본 논리. 그러면 진짜 가보자는 거예요. 자, 현실에서 세금은 이 두 세금학자가 사이즈와 보셨던 그 젊은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금은 실제로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본과 노동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소득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본소득, 노동소득인데 자본소득이 기업이 만드는 소득이고 여기 노동소득이 개인들이 만드는 소득입니다. 대부분 다 개인이.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노동이나 혹은 자본, 당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노동소득, 아시다시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거고 자본소득은 자본 소유자가 노동의 투입과 무관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제가 쭉 써놨는데 이거는 뭐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간 관찰을 해보면 경제학자들이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심하게 요동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특이하게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은 25%, 노동소득은 75% 선을 지키고 있었대요. 그 비율을 들여다보면 소득을 보면 자본소득 25%, 국민소득 75% 정도. 그런데 이게 1980년부터 1918년까지, 27년까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요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만들었던 그 사이즈라는 분이 200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1980년대부터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미국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70%까지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자본소득이 30%로 늘어났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럼 그 비율이 엄청나게 변하는 건데 이 추세가 지난 20년에 걸쳐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보니까 성인 한 사람당 평균 노동소득은 매년 0.4%씩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한 사람당 평균 자본소득은 뭐냐? 1.6%씩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노동소득이 만약에 우리가 4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0.4% 늘어났어요. 그럼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아주 쉽게 해서 노동소득 100원이라고 그러죠. 100원. 그러면 0.4% 늘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한 4원 정도 늘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4원?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 4,000원이에요? 4,000원? 0.4% 100원에서 0.4%니까 얼마예요? 0.4원. 예, 0.4원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0.4원이 늘어났으면 여기서는 우리 자본소득은 1.6%니까 1.6원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0.4% 그 다음에 또 늘어난다고. 요게 1.6%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격차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0.4%에서 1.6%니까 저게 4배 차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차이.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기술, 제약, 금융 분야에서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남긴 탓이다. 노동이 뒤처져 있는 사이 자본이 번영을 구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모든 유형의 소득이 노동과 자본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금도 노동이나 자본에 대한 세금이 됩니다. 그럼 뭐냐? 자본에 대한 세금이 생기면 노동에 대한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세수를 유지하려면. 그러면 다 이게 결국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세금이 줄어들면 노동 세금이 당연히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생각해보세요. 자본에 너무 적은 세금을 올리면 노동이 진행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물려받은 자산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 라고 하면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을 것도 없고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부모로부터 물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은 한 상위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이렇게 2013년 기준으로 여기에 우리나라 하위 5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1.7%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절반에 보면은 사실상 물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점점 노동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세는 해마다 쭉쭉 늘어나고 있죠. 법인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19년, 2010, 2011년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인세와 소득세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생각해보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한 10조 정도 차이 나죠. 11조. 그리고 여기 93조, 55조니까 한 38조 차이 나죠. 그런데 여기 114조에 70조예요. 그러면 40조 넘게 차이 나죠. 그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이게 법인세를 떨어뜨리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간이 법인세가 25%였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법인세가 25%였는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레이건과 대처들이,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과 영국의 자유주의 무역을 풀었다. 모두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낮춰줬다. 하지만 그 외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 세수는 거의 갉아먹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다. 왜? 기업이 안 내는 대신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예?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194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자본에 부과되는 세금의 평균이 40%에 이르렀어. 왜? 전쟁 시기에 거의 90%까지 육박한 시기에서. 그래서 동시대에 노동에 부과되는 세금이 25% 미만이었는데 이제 자본이 내는 세금의 평균은 5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20%가량 떨어졌고, 동시에 노동에 부과되는 세금은 10% 이상 올라갔다. 예? 그러면 이 비율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번영을 부과하는 자본 소유자들에게 조세 체계가 더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는 노동자로부터 국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세금이 정말 우리 평범한 서민들에게 공정한가? 그리고 진짜 부가가치세가 올라가면 진짜 여러분 이게 부가가치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뭐 생활비로 여러 가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5%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자양분이 105만 원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1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6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에 한 달에 쓰던 비용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구입할 때. 그럼 자연스럽게 저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60만 원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60만 원 땅을 파봐요. 아, 여기 농사 지으신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거기서 분명히 땅을 파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어? 왜 우리가 이게 왜 나오는지,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는 노동자들부터 더 많이 걷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미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본이 노동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아까 통계적으로 보시면 우리 노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실제로. 네, 대기업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대개 노동계급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득을 전부 다 일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자본소득이 별로.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 상위 10%들이 상위 10%들을 제외한 모든 미국의 세전소득은 85%가 노동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위 90%의 전체 소득은 85%가 노동에서 나오고, 그리고 자본에서 얻는 소득은 15% 불과하다. 이건 뭐냐? 주식 같은 거 사놓은 데서 얻는 소득. 여기 15%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 소득 구조는 반대라는 거예요. 소득 상위 1%는 소득 절반 이상을 자본에서 얻는다. 그리고 최상위 0.1%는 자본소득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게 소득 사다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정점에 오르면 아예 100%에 이르고 만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로레알 가문이에요. 베탕크루 가문. 그 가문에 있는 사람 아무도 일 안 해요. 예? 그 화장품 아시죠? 예, 로레알 화장품. 그리고 저도 나중에 그 공범에 살았어요. 로레알 화장품 있는지. 그런데 그 화장품 회사에 사람들은 그 베탕크루 여사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일도 안 하고 수표만 쓰고 살았어요. 자산 운용에서. 그건 뭐냐? 모든 소득이 자본소득에서 나왔어요. 모든 소득이. 그분도. 예. 아무도 일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자꾸 법인세를 깎아주면 거기서 남는 돈을 자기가 저축할 수 있게 되고, 그죠? 어쨌든 저축할 수 있게 되고, 그 돈은 더 큰 자본으로 끌어나서 눈덩이 효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눈덩이 효과를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의 집중이 장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보면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는 부의 비중이 1980년대 말 26%였지만 2018년 현재 37%로 급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유한 부는 같은 기간 40%에서 27%. 그러니까 미국도 하위 90%가 전체 자산의 27%밖에 안 갖고 있는. 네? 27%가 줄었다. 하위 90%가 잃어버린 만큼 상위 1%가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한국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은 소득보다 불평등도가 더 심해서 자산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이 1%에 그쳤다. 저기 2013년이에요. 2013년. 이 2013년 이후에 여러분 소득 불평등이 그 자산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건 근데 2009년에 얼마였느냐? 2.3%였어요. 그러면 2013년에 4년 사이에 0.6% 줄어든 거죠. 아니, 그런 속도로 줄어들었다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하위 50%는 1%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이 자료를 이야기하면 맨날 뭐 빨갱이들이 어쩌고 그러는데, 피케티 불평등 데이터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되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입니다. 피케티 연구소.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은 이게 그 동국대에 계신 김남영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친일파세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이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자본세를 0%에 주장하는 이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빌 게이츠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살고 빌 게이츠 비서는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데 세법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세법 전문가들은 빵원이 맞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개인들이 자기를 법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개인 소득을 내야 되면 37%를 미국에서 내야 되는데 법인세는 21%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죠? 당연히 바꾸겠죠. 네? 당연히 나를 기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뭐냐? 내가 쓰는 생활비도 전부 다 기업에서 주는 돈으로 쓰는 거로 하면 안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버는 1인 분들 많이 자기가 기업 법인화 시켜놨어요. 우리나라도. 예, 예, 우리나라 법인화 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예, 작게 되니까. 예, 실제로. 예. 그리고 이건 뭐 우리나라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사례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법인세가 낮다면 부자들은 뭘 하느냐? 당연히 자기를 법인으로 바꾸고 더 낮은 세금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금융분석, 컬럼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가지고 법인화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구글이나 시티그룹, 워싱턴 포스트에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기업 대 기업으로 지불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인세가 낮아지고.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인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인화를 통해서 소비하면 법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로 안 잡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세금도 훨씬 작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 법인세도 누진적이어야 된다는 거. 마치 개인의 소득처럼 누진적이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의 현실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8년 미국이 법인세를 20% 급격히 낮추었고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가 형성되었고 부자들은 다 법인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크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 뒤에 숨으면 소득이 큰 부분을 아낄 수 있는데 약간의 수그러운 절차가 됐을까? 당장 소비하지 않으면 모든 소득에 대해서 22%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말이다. 사실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그 2000 몇 년이었지 마크 주커버그가 40억 불을 벌었거든요. 40억 불 진짜 우리 돈 얼마인지 감도 안 오는데요. 예? 이게 뭐 40억 불을 벌었는데 개인 소득으로 40억 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걸 회사 자산으로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자기 개인 소득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개인 소득세 37%를 안 내는 거예요. 법인세에 해당하는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차익이 얼마예요? 생각은 화가 나시죠? 들으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 내리면 임금 올라간다는 말, 이거 말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인세를 내리면 조세 회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분들이 다 조세 회피 연구하신 분들입니다. 조세 회피처가 다 간다는 거예요. 예? 이 조세 회피처 케이만 군도, 전 케이만 군도는 진짜 조세 회피처 공부하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같은 카리브해와 태평양 연안에 섬나라들이 주로 꼽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 나라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외국한 관리법 등 규제가 적어서 금융거래의 익명성도 보장돼서 역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빈도가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제 지구가 통합이 됐잖아요. 지구가 통합이 되는 세계가 되어버리니까 이 가운데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원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이 올리는 수익 중 해외 수익은 15%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고객들이 미국에 있는데 자기들이 역의 범위를 설립한다 너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유명회사가 설립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이 되니까 미국 밖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2000년대가 되기 시작하면 10년 동안 그 비중이 30%까지 올라갔는데 이로 인해서 수익 이전이라는 극단의 축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요. 현행 체계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가진 모든 자회사는 별개의 법적 실체입니다. 그럼 뭐냐? 구글 코리아와 미국에 있는 구글은 다른 회사인 거예요. 네, 구글 코리아와 미국에 있는 구글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일랜드에 등록된 애플과 미국에 등록된 애플은 별개의 회사라는 거예요. 별개의 회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일랜드가 미국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애플이 벌어들인 돈을 장부상 어디로 옮겨 놓느냐? 아일랜드로 옮긴다는 거예요. 장부상 아일랜드로 옮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에서 세금을 안 내고 아일랜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아일랜드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아서 정말 몇 푼 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는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일랜드 법인세는 12.5%로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낮게 적용이 된다. 반면 미국 법인세 21%, 여기 주별 법인세 따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미국보다 낮으니 애플로서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미국이 아닌 아일랜드 정부에 잡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글 이야기를 하는데 구글이 정말 놀라운데 그래서 구글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글은요 2004년 8월에 주식시장에 상장에 대해 상장기업이 됐는데요. 근데 상장기업이 되기 전에 2003년에 구글이 뭘 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술을, 검색 기술이죠. 검색 광고 기술을 구글 홀딩스라는 자회사에 매각을 해요. 구글 홀딩.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주회사 되는 거죠, 얘가. 근데 구글 홀딩스는 아일랜드에 설립된 자회사인데 아일랜드에 세금 신고할 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구글 홀딩스가 하는 모든 판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버뮤다 제도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무 처리 기준이 버뮤다여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버뮤다에 위치한 구글 홀딩스는 2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구글 홀딩스가 제일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기들 자회사에, 갖고 있는 자회사의 기술을 빌려주는 거예요. 로열티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걸어들이는 수익을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갖고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글 홀딩스가 구글이 가장 가진 기술의 법적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구글의 유럽의 자회사에서, 구글 홀딩스는 유럽의 자회사에 그 기술의 사용권을 주고 돈을 받는다. 아시아에 소재한 자회사들은 어디냐? 버뮤다 대신 싱가포르에 사용료를 낸다. 그럼 우리나라 구글은 어디다 낸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해서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서 어디다 주느냐? 싱가포르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게 되겠죠. 지금 그래서 구글이 구글세 이야기하면서 이거 세금 내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면서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에 위치한 자회사들은 구글 홀딩스의 이른바 버뮤다산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로열티를 내면서 독일과 프랑스에 내야 될 세금의 과세 표준을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버뮤다에서 과세 표준이 늘어나는데 버뮤다의 법인세 빵이다라는 거죠. 네, 법인세가 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기업들도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70년대까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50%에 달하는 법인세에도 불구하고 조세 도피처에 돈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의 60% 가까운 돈이 이 세율이 낮은 조세 도피처로 빠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액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건 뭐냐? 구글이나 애플만 하는 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국적 기업이 있죠? 삼성, LG, 다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롯데 다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왜 안 하겠어요? 네? 이거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세 피점을 향하는 돈이 정말 많은데 미국, 프랑스,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발생했을 8천억 달러에 상당한 이익이 평균적으로 세율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요런 조세 도피처로 다 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류상으로만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서류상으로만 돈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유명한 이 조세 도피처 사건이 밝혀진 대표적인 스캔들은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이었어요. 이게 뭐였느냐라고 하면요, 세계 각국의 부유층과 권력층이 이런 역의 기업을 통해서 재산을 되돌렸다는 그걸 담은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내분권 1,150만 건이 유출되면서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 1,150만 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 혼자 이걸 찾아낸 쪽에서 혼자 못해서 이게 국제탐사기자협회랑 같이 1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빼돌렸는지. 예? 여기서 보시면, 예? 그래서 국제탐사보도언론협회에 협업을 해서 1년 동안 분석을 거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봤더니 우리나라 노태우시 아들 노재현 씨를 포함해서 푸틴 그리고 해당 폭로로 부패 의혹이 제기된 다비드 긴레이 무속 아이슬란드 전 총리 그리고 파키스탄 총리 이런 사람 다 걸려가지고 막 총리로 물러나고 총리 자기가 과학탈당하고 그리고 봤더니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메시 성룡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네, 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어떠냐 그 사정을 보면요. 실제 우리나라 국회 재정기획재정위원회 보고된 자료인데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국내 거주자가 이 국외 조세 햇빛으로 송금한 금액이 847조 4년 동안 그리고 같은 기간에 조세 햇빛에서 국내로 들어온 돈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여러분 파나마랑 돈 주고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건 기업들이 주고 받는 돈이죠 사실은. 예? 이게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요 국외 조세에 비춰 이제 설립된 대기업 자회사가 13개 그룹만 조사해도 66개의 법입니다. 그리고 한창 안 그럴 것 같아요. SK가 29개 삼성이 6개 현대도 5개 LG 4개 롯데 4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중요 대기업들이 바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 우리 1% 낮춰서 정말 감사하구나 하겠어요. 근데 참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법인세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진짜 많은 기사에서 법인세를 낮추면 우리한테 혜택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진짜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기업들이 낮춰주면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고 둘째, 임금이 오른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실제 오르는데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낮춰놨더니 아니 그걸 낮추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개인들이 자기를 그냥 회사로 바꿔서 오히려 세금을 탈세하는 수단으로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정말 낮춰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해외로 돈을 내보낸다. 조세를 붙여고 내보내버린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춘다? 그리고 법인세를 낮추는 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효과를 낸다?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법인세가 늘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인세를 낮추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는 말이 우리한테 반드시 안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맥락을 살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외국은 몇 퍼센트 낸다는 말이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국가 이야기만 하지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돈 이야기 안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지방자치정부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걷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방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은 두 군데서밖에 안 나온다. 노동과 자본. 그러면 자본소득의 핵심이 법인세인데 그걸 깎아주면 결국은 기존의 세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 우리한테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증거는 뭐냐? 법인세를 오래 낮추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가가치세를 올리자고 하고 왜? 여러분 소득세를 올리자고 하면 말을 못하니까 돌아서 간접세를 올리자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 논리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법인세가 낮아지면 우리한테 영향이 온다는 거죠. 안 올 수가 없는 게 우리 구조다는 걸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이제 딱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시 끝나는데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가 준비한 게 12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소화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다 넘겼어요. 어쨌든 거의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다 합쳐서 그 내용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거의 다 봤는데 여러분 그 들으시면 혹시 궁금한 거 계셨어요? 궁금한 거. 지금 9시 반이라 다들 집에 가고 싶으시죠? 제가 더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세금을 이야기할 때 세금이 우리가 내는 세금 말고요. 기업이 내는 세금과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세금을 덜 낸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는 것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라는 것들. 그건 국민소득 구조를 뜯어보면 그냥 반밖에 나온다 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세금 구조에서 우리가 예전에 1980년대 이전에 없었던 게 하나 있다. 조세 회피처럼 있게 됩니다. 라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한 법인세를 낮추는 게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라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학자들은 또 저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저 새끼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법인세라는 것들을 그냥 법인세를 인하하면 우리한테 좋을 거다라는 말을 항상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한테 오늘 반드시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 예, 이걸 끝으로 제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